안녕하세요.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에서 한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나미입니다. 네, 우리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는 마음을 고백할 때 꽃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할 때나 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모할 때도 꽃으로 마음을 표현하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꽃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선비들도 고단하고 슬픈 마음을 어떤 식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꽃입니다. 선비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를 꽃으로 이겨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꽃으로 몸과 마음을 위로받았던 선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먼저 글을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가난해 덜어는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 한 그루를 파는데 아주 기이한 것이었다.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살 수 없었는데 때마침 그림을 그려달라며 돈 3천을 보내주는 자가 있었다. 이에 그 중에서 2천을 떼내어 매화를 사고 800으로 술 두어 마를 사서 매화음을 마련하고 나머지 200으로 쌀과 뗄나무를 사니 하루의 계책이 못 되었다. 자, 이 글은 아주 가난한 화가가 귀한 매화를 사고 싶어서 그림값으로 미리 받은 돈 3천 중에서 2천을 뚝 떼서 매화를 사는 데 쓰고 나머지 1천 중에서 800을 술 사는 데 쓰고 나머지 200으로 이제 쌀과 뗄나무를 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대책이 없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매화를 향한 그 마음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책 없이 큰 돈을 가지고 매화를 샀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 김홍도입니다. 김홍도는 그림을 잘 그리기로도 유명했지만 매화를 사랑한 사람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팔아서 즐거움을 샀다라는 의미로 팔매자 그림 화자 또 살매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이 내용을 매화매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매화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매화음은 무엇일까요? 글자대로 풀이하면 매화를 마신다라는 뜻인데요. 매화를 마시다니 좀 이상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 매화꽃이 피면 매화나무 아래에 모여서 매화를 감상하고 그다음에 그 매화에 대한 시를 지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것을 매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매화가 필 때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마셨을까요? 그 이유는 매화가 선비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화가 선비를 상징하느냐? 자, 일단 추운 겨울, 아직 봄이 오기 전이라 공기도 차고 땅도 아주 차갑습니다. 이때 꽃이 피어날 수 없는 이 시절에 혼자서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 매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고한 선비를 닮은 꽃이 매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찬바람을 이기면서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 매화. 고난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꽃을 피워내는 것이 마치 고난을 이기는 선비의 올바른 정신 같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독 매화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매화를 가장 좋아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단연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은 아주 유명한 학자지요. 우리나라 성리학자로 조선에서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그 이름을 알렸던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학문 못지않게 매화를 사랑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이황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 곧 유언이 저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 였다고 하니까요.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켜보았던 매화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아주 힘이 들 때 훌륭한 선비가 필요했었던 터라 이제 선조 임금은 이황을 자주 불러서 나라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황은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것보다는 고향 안동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울 때라 당파 싸움에 휩싸이고 싶지 않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가 부를 때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하지만 대신 여러 번 사표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궁에 불려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을 떠나서 고향 안동으로 돌아갈 때 매화 화분 하나를 가지고 가거든요. 바로 그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물을 주라고 했던 화분이 바로 그때의 매화 화분입니다. 이황에게 매화는 단순히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꽃일 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친구와 같은 것이기도 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황의 매화시한 편을 읽어볼까요? 뜰 앞에 매화 제목이고요. 뜰 앞에 두 그루 매화가 있는데 가을잎이 먼저 많이 시들었구나. 골짜기에 울창한 나무들이 어지러이 자리를 다투는 듯하네. 고고한 모습은 보존하기 어려운데 잡초들이 더더욱 기승이구나. 바람과 서리에 모두 떨어지다니 굳센 것 연약한 것 무엇이 다른지 저 스스로 향기로운 시절이 있나니 어찌 남이 알아줄 필요가 있으랴. 멋진 시죠. 바람과 서리처럼 온갖 방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매화는 고고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꽃이 다 지고 말았지요. 굳센 꽃이나 연약한 꽃이나 그저 다 지고 말았지만 스스로 자기의 향기로운 시절이 있었으니 굳이 남이 알아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저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비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보면서 굳센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또 매화가 다 떨어지고 나서도 자신의 처지를 위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화가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꽃이라는 점, 이것 말고도 또는 선비들이 매화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항저우에 있는 고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고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가족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으면서 혼자 고고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올바를 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는 벼슬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 일을 하고 또 세상이 어지럽고 그러면은 그 나라 일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지러운데도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벼슬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선비들은 몸은 비록 어지러운 이런 속세에 있지만 마음만은 우리 아까 고산에 올라가서 살았던 인포처럼 매화를 아내로 삼고 이제 뭐 학을 자식으로 삼으면서 산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화를 즐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기고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매화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 이때를 이제 동지라고 했는데요. 동지가 시작되면 꽃잎이 9개 달린 매화를 9송이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꽃잎 하나씩 색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겨울을 쭉 보내면서 봄을 기다리는 건데 어느덧 9개의 꽃잎이 달린 9개의 매화가 다 색이 칠해지면 그때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구구소환도라고 했습니다. 구구소환도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구구, 9개가 있으니까 9구 81이고요. 소환도는 없앨 소자, 추위 한자, 그림 도자라고 해서 추위를 줄여주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가 9번 반복되는 81일 동안 추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 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기는 힘, 또 고난을 이겨내는 힘, 그렇게 봄을 기다리는 희망, 이런 것이 매화가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자, 선비들이 좋아한 꽃 1위를 꼽으라면 제가 매화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2위는 어디에 해당하는 꽃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국화일 것입니다. 매화가 이제 추위를 이기고 아주 이른 봄에 피어나는 꽃이라면 국화는 가을 서리에도 오만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국화를 오상고절이라고 해요. 오만할 오, 서리상, 홀로고, 절개 절자를 써서 서리에도 오만하게 홀로 피어나는 절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꽃이 다 져버리고 나무마저도 잎을 다 떨어뜨리게 되는 아주 그런 추운 시절에 혼자 고고하게 서리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서리에 맞서서 지지 않고 꽃을 피워내는 모습이 마치 선비 같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서리라는 것은 식물의 활동을 방해하는데도 국화가 꽃을 피우는 것이 마치 선비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가을 국화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국화를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연에 묻혀 사는 군자를 국화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계절이 바뀌어서 초목이 시들 때 홀로 찬란하게 피어나 바람과 이슬을 꿋꿋하게 견디니 숨어 사는 선비의 절기에 견줄만 하다. 적막하고 매우 춥더라도 도를 즐기는 넉넉함은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자,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요.
이제 국화의 백화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국화의 족보라는 뜻의 국보, 국화국자에 족보부자를 써서 국보라는 글에 실린 성운입니다. 그래서 국화를 특히 이제 그냥 뭐 가을에 고고한 꽃이라는 의미 외에도 숨어 사는 선비의 절개로 비유했습니다. 선비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올바르게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선비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온갖 시련이 끊이지 않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내야 하는 선비들은 서리를 맞으면서 피어나는 국화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또 좌절하고 싶을 때 국화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했었습니다. 낙산에 살았던 신광한이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이제 봄에 낙산의 집을 떠나서 이제 요양을 하다가 가을이 되어서도 몸이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낙산에서 서리를 맞으면서 피어있을 국화를 보러 가지 못하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러 가지는 못하지만 낙산에서 혼자 서리를 이기고 있을 국화를 생각하면서 나도 빨리 회복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국화를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화는 고난을 겪는 선비들에게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바로 국화가 몸을 가볍게 하고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서 국화를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또 국화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제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양을 해서 신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뭐 어지러운 속세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신선이 되어서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가을이 되면 노란 국화로 술을 빚어서 국화주를 마시기도 했고요. 또 국화 꽃잎을 이렇게 전병에 붙여서 우리 화전을 붙여서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음력 9월 9일이 되면 중양절이라고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때 국화를 감상하고 국화주를 마시는 그런 풍속도 있었습니다. 영조의 손자이면서 사도세자의 아들,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는 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왕실에서 꽃을 올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꽃을 가꾸느라 너무 많은 경제적 낭비를 할까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가을 국화하고 여름 석류만은 올려도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정조는 특히 석류를 좋아했는데요. 궁궐 안에 석류 화분을 놓아두고 감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정조는 석류를 좋아했던 걸까요? 예전에 궁중에 석류 화분 5, 600개가 있었는데 평소에 거처하는 정각의 뜰 가운데 배치하되 팔진법을 써서 돌더미를 버려놓은 형세로 하라고 명한 것은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자, 금방 읽은 이 글은 홍제전서라는 책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정조가 궁 안에 석류 화분을 600개나 두었고 또 이 석류 화분을 군대에서 병사를 배치하는 진법인 팔진법으로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진을 치는 방법인 팔진법으로 석류 화분을 놓아두면 꽃을 감상하기가 좋았을까요? 자, 팔진법이니까 8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열을 해놓으면 뭐 물론 보기도 좋겠지만 정조가 굳이 석류 화분 수백 개를 팔진법으로 배열해 놓은 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건 잘 아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사도세자가 뭐 잘못을 했다거나 또는 영조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나중에 정조도 반대 당파의 사람들에게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고 단 하루도 편안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가 궁궐에 담을 넘고 위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조는 궁궐에서조차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가끔씩 이제 편안하게 거처하는 그런 곳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낮잠이라도 잠깐 자거나 조금 쉴 때 이럴 때는 좋아하는 석류 화분을 마치 군대의 대열을 짜듯이 이렇게 쭉 놓아둔다면 자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을 가진 거였죠. 고단했던 정조의 삶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예, 정조는 힘든 시기를 석류 화분을 보내면서 이겨냈고
또 석류 화분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왜 많은 꽃 중에 특히 석류를 좋아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본래 화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직 석류만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필 때부터 열매를 맺어서 익을 때까지 그 절기에 빠르고 늦는 것이 벼와 하나하나 딱 맞는다. 그래서 매우 기뻐해서 뜰 앞 계단에 항상 석류 먹그루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정조가 석류를 좋아한 이유는 농사 짓는 백성들에게 석류가 유용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농사를 때에 맞춰 잘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달력이 필요합니다. 석류꽃이 피고, 석류꽃이 지고, 석류의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석류의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이것이 마치 벼가 자라는 거하고 시기가 딱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달력이 없어도 석류가 있으면 농사 짓는 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가 그 마음을 석류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있을 때 그린 세안도는 유명하죠. 추사 김정희는 서울의 명문가 출신으로 아주 좋은 집안에서 부유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척박한 섬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이 제주도에는 수선화가 많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선화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무척 귀한 꽃이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수선화가 많고 수선화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선화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밟고 다니거나 아니면 보리밭 옆에 수선화라도 피어 있으면 농사를 망친다고 또 소나 말에게 수선화를 뽑아서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던 수선화가 제주도에서는 함부로 다뤄주는 것을 본 김정희는 수선화를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수선화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선화를 보는 김정희는 매번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낸 편지에는 김정희가 수선화를 한 송이씩 그려넣기도 했었습니다. 자, 형조판서 신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신대용이 매화 화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꽃을 보며 술을 한 잔 마시고 등불을 가져와 꽃을 비추니 꽃가지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며 벽에 도장처럼 찍혔다. 신대용은 내가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는 내 아들에게 그것을 그려달라고 했다. 내 아들은 벽에 종이를 펼치고 그림자를 따라 그 모양을 따라 그렸다. 자, 이 글은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화 화분을 등불에 비춰요. 그러면 벽에 매화 화분의 그림자가 비치겠죠. 그러면 그림자로 비치는 매화 화분을 감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벽에 비치는 그 매화 화분의 그림자에다가 종이를 대서 그대로 붓으로 따라서 그림을 그려내니까 매화를 감상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매화를 가지고 놀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김알로는 친구가 보낸 매화를 일단 감상하고 그 다음으로 매화로 이제 촛불을 비춰서 그림자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림자를 그림으로 따라 그려내면서 3번까지 놀았던 거죠. 꽃으로 하는 그림자 놀이는 다산 정약용도 즐겼습니다. 하루는 정약용이 친구 윤규범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저녁에 국화 구경을 하러 가자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규범이 아니 국화가 아무리 이쁘더라도 깜깜한 밤에 어떻게 구경을 할 수 있겠냐. 됐다 이러면서 사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국화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기어이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국화에다가 촛불을 대면서 벽에 생기는 기이한 무늬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아니 국화가 그렇지 하다가 국화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그 기하학적이고 환상적인 무늬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는 어떤 꽃을 즐겼을까요? 서울에 사는 선비들은 이제 서울의 성곽을 한 바퀴 도는 놀이를 했거든요. 이것을 바로 순성놀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이면 성을 쭉 돌다가 사대문 근처에 있는 연못에 핀 연꽃을 감상했습니다. 서울에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근처에 연못이 있었어요. 동대문에는 동지, 서대문에는 서지, 남대문에는 남지라는 연못이 있었고요. 이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고 또 그 더러운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그윽한 향기를 품으면서 또 밑에 뿌리는 연근하고 연밥 이런 것들은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선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더운 여름날 연꽃이 피면 사람들은 연꽃 구경을 하러 일부러 연못으로 모이는데요. 낮부터 연꽃을 감상을 하다가 해가 지면 새로운 방법으로 연꽃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먼저 막 피려는 연꽃송이를 딱 꺾어다가 연잎 위에다가 딱 올리고 거기다가 유리잔을 꼭 가운데 딱 얹습니다. 그리고 유리잔 안에다가 촛불을 켜서 넣어요. 그러면 물 위에 연잎이 있고 그 연잎 위에 연꽃이 있고 연꽃 가운데 촛불이 빛나고 그 위에 유리잔이 딱 덮이게 되면 유리잔이 이렇게 조명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잔이 빛이 연꽃을 비추면 밤이 되면 촛불과 그 유리잔의 화려한 조명으로 새롭게 연꽃을 즐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연잎에다가 술을 부어서 이렇게 연잎 가운데 줄기로 이어지는데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요.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술이 그 줄기를 따라 내려가도록 한 다음에 그 줄기를 쭉쭉 빨면서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더운 여름날 선비들의 피서법이 하나인 벽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비들이 몸과 마음이 고달퍼질 때면 자연에서 위로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꽃을 보면서 자신의 고달픔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꽃으로 놀이를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고단한 몸과 마음을 꽃으로 치유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떤 꽃으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 마음을 따라해 보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만의 의미를 담은 꽃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